안녕하세요. 3학년 부장 맡고 있는 추재길입니다. 시간 30분 주셨는데, 부모님들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상세할 PPT 준비한 것만으로도 하려면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약식으로 좀 생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영부장 선생님, 이거 좀. 네, 목차인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섞어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행 입시 제도를 우리 지금 이제 중3 학생들 입학해가지고 대학 전형을 2004년도 입시와 연관을 시키고 18년도에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대학 입시 개편 방안하고 19년 11월에 발표했던 공정성 강화 방안 요거 내용들이 변화된 내용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입시와 관련해서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연계해서 한꺼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 3개년간 대학 입시 중고등학교 성적 이 내용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제일 먼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대입 전형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학부모님 계신가요? 아마 이 생소한 내용들이 될 텐데 앞으로는 이제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자녀분들이 입학할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각 학교에서 학년마다 학교 방문의 날 운영을 하고 시간을 통해서 아마 안내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저희 학교도 1학년 때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또 2학년 때도 1, 2학기 때 한 번씩 2년간에 걸쳐 네 차례에 걸쳐서 이런 안내들을 하게 될 거고요. 3학년 올라와서도 이제 입시와 관련된 그런 안내를 위해서 또 3학년 1학기 때에도 학교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생략이 됐었고 1, 2학년만 지금 1회 실시한 상태입니다. 자, 대학 이 전형 체계가 지금 학부모님들 받아본 책자의 3쪽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시는 다시 4개의 전형 요소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인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우리가 학종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이것이 이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전형. 4개의 전형 요소로 수시에서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이제 2개의 요소로 선발을 하는데 그냥 첫 번째 수능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초기에 실시될 때에는 횟수 제한은 두지 않았었는데요. 이후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전형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단소화한 과정을 거치면서 6회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식으로 6회에 걸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특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6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육사나 공사, 회사, 카이스트, 시스트, 유니스트 이런 대학들은 이 6회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 대학 기준으로 해서 수시에서는 6번 전형에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군별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해서 3번의 지원을 학생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대학들은 대체로 이제 2개의 군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2021 대입자 전형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교장 선생님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대체로 그 수시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이 비율이 지금까지는 꽤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교육부에서 대학에 정시 비중을 좀 높여달라라는 그런 요구들을 해왔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약간 거의 0.몇 % 정도 비중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학 입시, 2023년 대학 입시에서는 더 많은 비중을 이제 정시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교 그 재정 지원 그 연계 사업과 관련시켜가지고 대학들이 정시에서, 그러니까 수능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을 테스트를 해서 선발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시험을 통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였던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특히 이제 우리 그 중3 학생들 대학 갈 때에는 정시 쪽에 그 선발 비중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국 대학 기준으로는 대체로 이제 수시에서 그 70% 정도, 그리고 정시에서 30% 정도 선을 유지하도록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서울권 대학의 주요 대학, 15개 대학, 학생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대학들이 될 텐데요. 그러한 대학들은 정시에서 40% 이상 선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자, 그렇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입시와 관련된 그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이 교육 과정입니다. 앞부분에서도 언급들이 됐던 이제 단어들인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2015 개정 교육 과정, 이것이 이제 적용돼서 1학년 때서부터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2015 교육과정은 일단은 문이과 부분을 폐지를 하고 학생들이 문과 영역과 이과 영역을 넘나들면서 다양하게 공부를 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진로를 설계를 하고 또 자기가 진로 목표를 정하고 전공 대학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수업을 듣는 교과목들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2015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과정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육과정 자체가 입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수시에서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1학년 때서부터 어떤 과목들을 공부해 왔느냐, 즉 말해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어떤 전공 계열이나 전공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때 자기 스스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그 과목을 충실히 이수했느냐,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평가 요소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전공에 관한 관심,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공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 이러한 것들을 평가 요소로 반영을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에서부터 3학년 때까지 그 과정에서 교육 과정을 어떤 과목들을 이수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일단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생각해 봤을 리가 없겠죠. 네. 지금부터라도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대체로 그 담임 선생님들이 면담을 하다가 보면 너 진로 희망이 뭐냐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식탁에서 이런 이제 가족 모임 자리에서 자주 이 얘기들을 좀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과목 선택해서 공부했던 이런 과목들이 또 정시에도 연관이 됩니다. 정시에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는 과목들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되어 있고 탐구 과목들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탐구 과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과목을 시험을 볼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1학년 때에서부터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이러한 것들을 과학 과목 같은 것들을 듣게 될 텐데 본인이 2년 동안 충실히 공부한 과목을 수능에서 시험 보는 게 유리할까요?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은 과목을 보는 게 수능에서 보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학교에서 공부한 과목을 수능에서 보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만약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수하지 않은 그런 과목을 수능 응시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면 2학년 말이나 3학년 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니까 따로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수업 시간에는 다른 과목을 배우고 학원이나 개인적으로 그 과목을 또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시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학생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 대한 그런 이해 그리고 그러한 논의 이러한 것들을 자녀분들하고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목 선택이 입시 준비이다. 또 입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수시, 정시, 입시와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과정에서도 학생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요. 지금 이제 책자 8점 내용에서부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18년도에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 개편한 내용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종목에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보시면은 2022학년도 이후 이거 우리 그 중3학생들이 수능을 응시하는 그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게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 대학에서는 수시에서 70% 그리고 정시에서 30%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인서울권 주요대학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정시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꽤 됐죠. 똘똘한 한 채라는 그런 얘기가 그렇죠. 서울지가 엄청 저는 이제 지방 살기는 한데 엄청 올라갔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령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들, 지방 사립대학들은 존폐의 위기가 곧 있으면 오지 않을까. 각 대학별로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한데 학령 인구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경쟁률도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인서울권 대학 쪽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계에서도 똘똘한 대학,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어찌됐든, 정시에서,
인서울권의 주요 대학들은 뭐 15개 대학, 16개 대학, 대학들은 40% 이상 이렇게 정시에서 선발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 아래, 여기 있네, 제일 아래, 예, 논술 전형이죠. 예,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형들이 폐지되면서 여기에서 선발하는 인원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정시적으로 이렇게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시에서 뽑는 인원들이 제대로 이제 다 뽑지 못했을 경우 뽑지 못한 인원들은 정시적으로 이월을 해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24년 그 입시에서는 이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40%를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수시, 뭐 학종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우리 3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에는 정시가 거의 50%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데 훨씬 더 집중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비교과 활동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과목을 공부하는데 비중을 많이 둬야지 되고 그리고 교과 공부 충실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자율학습 충실히 해야지 되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 학교는 굉장히 열심히 자율학습을 시키는 그런 학교입니다. 물론 이 다른 학교도 그러긴 하겠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을 못 시켰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밤 11시까지 학생들 남겨서 자율학습을 시켰고요.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그 시간까지 남아서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실 학생들은 이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매일 남아서 자습하는 즉 열의가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꾸려서 자주실에 이제 집어넣고 공부를 시키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도 희망자에 한해서 자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 아니었으면 올해도 그와 같이 이제 진행이 되었을 텐데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제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세 번째 항목입니다. 수능 출제 과목 구조가 변경이 됐습니다. 공통 과목 플러스 선택형 과목으로 이렇게 응시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올해 3학년 학생들이 2015 교육과정에 도입된 이제 첫 번째 학생들인데 실제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한데 대체로 수학 같은 경우도 가나형 이전처럼 이제 문이과 부분을 해서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자연계열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이제 가형을 수학 가형을 인문계열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나형을 이렇게 이제 올해도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탐구 과목 같은 경우도 문과 쪽은 사회탐구를 두 과목을 꼭 봐야지 되고 이과 쪽은 이제 과학탐구를 이제 꼭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이것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여추된 내용인데요. 앞으로 이제 페이지 넘어가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편안 관련해서 과목 구조 변경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면 수능 과목 구조가 공통 플러스 선택형 구조로 변경이 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국어 과목을 보면은 21학년도는 이제 올해가 되겠고요. 내년 22학년도에는 국어 과목 시험 문제가 독서, 문학 문제가 공통으로 출제가 되고 나머지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요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학생별로 본인이 보고 싶은 과목을 선택을 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수업 1과 수 2를 보게 되고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기하 요 세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탐구 과목입니다. 여기 자, 이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회 또는 과학탐구 중 택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년서부터는 계열 구분 없이 사회탐구 하나, 과학탐구 하나를 봐도 되고, 사회탐구만 둘을 봐도 되고, 과학탐구만 둘을 봐도 되고. 또 이과 쪽으로 관련된 학생들도 사회탐구, 교육과정에서 공부를 했으면 사회탐구를 봐도 되고, 이렇게 좀, 문이과 부분을 없애면서 좀 열린 그런 시험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제도 공통과목 같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되어 있는데 출제 문항 수는 대체로 공통과목에서 75% 정도를 출제를 하고 선택과목에서 25% 정도가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대학으로 오면 대학에서는 어떤 고민을 할까요? 특히 자연계열 대학 같은 경우에 내가 와가지고 화학, 생물학 가르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 공부하고 왔어요. 수학과 관련된 그런 학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미적분 제대로 알아야지 되고 기하, 벡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확률과 통계 공부해가지고 왔어요. 공부시키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현재는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대학에서도 나름대로 학생들을 지도할 분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응시 과목을 지정한 대학들이 지금 이제 한국의 대학교 교육협의회라는 게 줄여서 대교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꽤 많은 대학들이 수능 응시 과목, 특히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우리 학교에 우리 과에 오려면 어떤 과목을 반드시 응시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응시 과목을 지정을 해놓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국어 과목은 별반 차이 없지만 수학과 탐구 과목에서 이렇게 대학별로 응시 과목을 지정하는 그런 대학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이제 수능 응시 과목이었는데 이 세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셋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런 대학들입니다. 인문계열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보면 된다. 그런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과에 오려면 안 된다. 혹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야 되고 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우리 과에 오려면 미적분이나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봐야지 된다. 이렇게 응시 과목을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동국대의 경우에 바이오 시스템 대학은 자연계열이긴 하지만 확통,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하나 선택해도 된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지금까지 확률 같은 경우는 문과 과목이었었거든요. 수학 과목에서 확통을 봐도 상관없다. 오려면. 그런데 동국대 다른 자연계열의 다른 과들은 확통 봐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봐서는 본 학생들은 뽑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탐구 과목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회과학 구분 없이 두 과목만 응시하면 된다. 문과 쪽은 거의 대부분 인문계열은 이렇게 구분 없이 봐도 되는데 이과 쪽, 자연계열 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과학 중 택 2를 해야지 된다. 과학과목 두 과목을 응시를 해야지 된다. 과학 과목은 총 8과목이 있습니다. 원 과목하고 투 과목, 물리 1, 물리 2, 화학 1, 화학 2, 생물 1, 생물 2,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이렇게 8과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두 과목을 응시해야 우리 대학 자연계열에 올 수가 있다. 경희대,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과기대, 한양대, 에리파, 세종대, 한양대, 서울, 고려대, 서울대, 이름 있는 대학들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대학을 인서울권 대학교를 가려면 자연계열적으로 가려면 과학탐구를 꼭 해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또 구분이 되는데요.
과학탐구 2개 중에서 동일 분야 1, 2 응시를 인정하는 학교들이 위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생물 1 응시하고 생물 2 응시해도 된다라는 건데요. 아래에 있는 일부 굉장히 상위권 대학들이죠.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이런 대학들은 과학탐구 2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지 되고 동일 분야의 1, 2 과목 응시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물원을 쓰는 과목으로 이제 응시를 했으면 생물 2 이거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 야, 화학 2를 하든지 차라리 화학 1을 해라 이런 얘기죠. 생물 1을 시험을 봤으면 화학 1을 보든지 화학 2를 보든지 지구과학 1을 보든지. 그러니까 2과목을 응시를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얘기. 그 내용이 다른. 자, 이런 식으로 응시 과목을 지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자,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학생들도 공부를 시키려면. 예전부터 나온 얘기이긴 한데요. 학력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선발을 해놨는데 기본 교육부터 다시 시켜야 되는 거, 영어 교육에서부터 수학 교육에서부터 그런데 고민들을 교수님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었었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이제 교육 과정을 다 개인이 선택해서 설계하고 그리고 대학도 이 문이과 골고루 공부한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해서 갔을 때 대학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측이 되고 대학에서는 미리 그걸 판단하고서 이렇게 응시 과목을 지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기록부 기록 내용하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대학 전형에서의 요소들,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공정성도 강화 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우리 2024학년도 학생들 주로 이제 해당되는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이런 내용들은 수시 학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제 제출해야 하는 그런 서류였었습니다. 그런데 2024학년도에서 지금 현재 중3이죠. 자기소개서 폐지됩니다. 이 자기소개서도 이 본인이 직접 쓰지 않는 돈을 주고 쓰는 그런 일들이 이제 부정적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죠. 공정성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폐지되고 그다음에 교사 추천서는 올해도 받기는 했지만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 받고 내년부터는 교사 추천서도 폐지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대입 전형간 불균형 해석, 수시와 정시 선발과 비중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국 대학은 대체로 수능은 30% 이상 뽑아달라 수능으로 그리고 서울 시내 16개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을 뽑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논술은 점차 폐지를 유도하고 적선 전형은 올해까지 유지하고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도입 및 법제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하고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반학과는 별 인기는 없을 것 같고 다들 서울 하니까 근데 다만 이제 의대나 간호학과 또 약대 이 지방에 있는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을 지역균형으로 선발하라고 하니까 그쪽은 노려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하고 해당이 있나요? 혹시 의대 쪽 생각 있으시면 이사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자 항목 축소, 비교과 활동 폐지 사항인데요. 학생들이 학생부를 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니까 학생부에 굉장히 올인을 합니다. 애들끼리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부모님들도 난리죠. 이러한 경쟁 그리고 사교육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학생부 기자 항목들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고지를 했습니다. 교과 활동 중에서 방과학교 활동이 방과 후에 실시되는 이제
활동들인데요. 이것들 지금까지는 아주 간략하게만 기록을 해왔었습니다. 강좌 과목하고 강좌 시수, 수강 시수 이런 정도만 기록을 했는데 22학년도부터는 미기재 됩니다. 이거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재 발명교육 실적 이런 것들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아래 보면 이제 동아리 활동에 제 오른쪽에 2024학년도 중3 학생들 올해 자율동아리 대입의 미반영 그리고 아래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반영과 미기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미반영은 기재는 하는데 입시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율동아리 활동 굉장히 애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었는데요. 활동 내용 기록은 하는데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동아리 활동에 충실히 해야지 되겠죠. 그죠? 저희는.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의 미반영. 자,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했던 것도 다 기록해가지고 반영을 했었는데 앞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아래에 보시면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한 그 봉사활동은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활동에서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진로 희망 분야 이것은 대입의 미반영입니다. 그러나 진로 활동 내용, 진로 희망, 내 1학년 때는 진로 희망이 뭐다, 2학년 때는 진로 희망이 뭐다 이런 것들 기록했고 했었었는데 이거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진로 활동 내용 자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지금까지는 약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목하고 저자명 정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입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서 활동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지금 중3 학생들도 부모님들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되겠습니다.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설계가 시작이 되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자신의 진로와 맞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입학하면 1학기 끝나는 무렵쯤에 2학년 과정 선택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학교에서 아마 설명회도 받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그 요소 중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미반영되고 미기재되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됐느냐면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굉장히 길죠. 저희는 줄여가지고 그냥 과세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과세특 기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과목별로 500자 정도를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활동했던 내용,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성취도 이러한 것들을 골고루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자체 내에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발표하고 이런 수업을 해야지만 과세특 내용들이 풍성하게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30과목 정도 3년간 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한 과목당 500자 정도 기록이 되니까 몇 자가 될까요? 한 15,000자 정도 되겠죠. 이 정도면 학생들을 파악하기에 아주 충분한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특 입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율동아리 미반영이라고 그랬었죠. 정기동아리 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율동아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세팅을 해놓은 이제 정기동아리에 가입할 수밖에 없죠. 우리 옛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동아리에 이렇게 배정이 돼가지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냈던 그런 이제 기억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자율동아리를 결성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에서부터 세팅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선택을 하게 했다면 저희 학교에서는
최근에는 아래에서부터, 즉 학생들이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동아리를 만들고 계획서 같은 것들을 다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정규 동아리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도교사를 배정을 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율 동아리를 하듯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진로 활동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생활기록부에 진로 희망사항은 기록하지 않지만 진로 활동 내용은 기록합니다. 1학년 부장 선생님이 나중에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복도 바깥에 우리 학교에서 진로 활동했던 내용들을 쭉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외부 강연도 주 단위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달별로 캘린더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게시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분야 이러한 것들을 진로활동실에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이 활동 내용들을 포트폴리오로 1년간 수합을 해서 보관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담임 선생님들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독서활동 이반영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 과세특에 책 읽은 내용들을 수업 시간과 연계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 내용들, 활동 내용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행동 특성 및 종합 문제는 담임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500자 정도 되는데 3학년 1학기 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개, 1학년 때 거, 2학년 때 거 반영됩니다. 이건 담임 선생님들이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1년 동안 관찰한 내용들을 모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잘 보여야 되겠죠. 열심히 하면 다 보입니다. 열심히 하면 굳이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다 보여요. 이거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교에서 재미있게 생활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결론적으로 진로와 연계된 핵심 활동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꾸준히 해야지 된다. 자, 여기에는 지금 기록을 안 해놨는데, 중요한 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수시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죠? 뭐가 있을까요? 한번 잖아요. 정시 비중이 40%에서 5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정시 준비까지 공부를 1학년 때서부터 체계적으로 해가야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학생부 기록 내용도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들 기록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게 지금 보이시나요? 무슨 과목이죠, 이거? 네, 독서 과목이네요, 그죠? 이거는 통과 통계 수학이네요, 그죠? 지금 독서 과목 세부능력 특기상 몇 자 정도 될까요? 딱 보니까 460자네요. 미리 세봤을까요? 오래 쓰다 보니까 두 줄이 100자 정도 돼요. 두 줄이 100자 정도 타이핑을 하다 보면. 500자인데 왜 460자밖에 안 적었나? 그러니까 아래에 얘네 학년들은 방과 후 수업을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적게 돼 있잖아요. 고난도 특강, 22시간 수강 이거 들어가다 보니까 더 입력이 안 돼요. 500자 딱 넘어가면 다 그냥 잘려버려요. 그래서 글자 수도 제대로 잘 세야지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기 뒤에 미술 선생님 계신데 미술 과목 과세특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미술 과목, 예체능 과목까지 전부 다 과세특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공부를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데 나가보면 배문고등학교 과세특 생활기록부 많이 안 써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 지난 일입니다. 수시에서 80%, 90% 이상 다 입학시키고 있는데 생활기록부 내용이 좋지 않으면 그렇게 될까요? 네, 실제로 과세특 입력은 생활기록부 기록 내용 입력을 충실히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기록 내용입니다. 요거는 지금 1, 2, 3 이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여기일까요? 같은 학생입니다. 같은 학생. 1학년 때 메이크업 클럽 활동을 했고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때도 그렇습니다. 자, 꾸준히 이 메이크업 클럽은 굉장히 인기 있는 동아리예요. 그래서 1학년 때 들어갈 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영상 홍보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 이것도 부족했는지 자율동아리 같이 읽는 자율동아리 활동까지 했네요. 자율동아리까지 이렇게 충실히
기록해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진로 활동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분량들 기록되고 있죠. 이거는 본인들이 1년 동안 진로활동실 이러한 것들을 드나들면서 활동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학년 말에 정리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독서활동 미반영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바세트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왼쪽처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목하고 지은이 정도 기록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것도 미반영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떡하나? 바세트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여기. 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고 군주론의 등장 배경과 내용에 대해 작가의 출신과 생애와 관련지어 탐구하고 어쩌고저쩌고 활동을 했음.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면 독서 활동을 했던 내용들도 자연스럽게 생활 기록부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앞에 두 개는 같은 학생의 독서 활동 기록이고 독서 과목의 바세트 기록입니다. 여기 세계사 과목에도 보면은 아래 99%의 롤모델이라는 책을 읽고 독서했던 그런 내용들이 세계사 과목에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록되고 있죠. 이미 이렇게 독서활동 내용들을 물론 이것은 그냥 기록하는 게 이건 이제 지금 세계사 과목이니까 과목 수업을 진행될 때 수업 주제와 관련된 발표를 이렇게 책을 읽고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었으면 수업 받을 때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생각이나 자세도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입시 성적 되겠는데 지금 계속해서 한 10분 전에 연구장 선생님이 빨리 좀 해달라고 제가 원래 좀 말이 느려요. 해달라고 했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점점 더 늦을 텐데 지금 생애 최초로 지금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방송도 한다고 하는데 학부형께서 전화를 하셔서 연구부장 선생님한테 전해드린 얘기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오지는 못하고 유튜브로 시청을 하겠다 하면서 질문 4가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학교 이전 문제, 이건 아까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학교 정원이 적어가지고 내신이 불리하지 않냐.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이 가장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최초로 학교 이전 문제 때문에 가장 적게 들어온 학년들.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1등급 인원수가 적다라는 건 당연해요. 1등급은 4%, 2등급은 12% 이렇게 끊어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이 내신이 중요한 거는 수시에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대학에서 교과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할 때에는 각 과목의 내신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거 가지고 학생들을 선별 못합니다. 1등급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1등급은 1등급을 받았더라도 얘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이것을 알려면 다시 1등급 학생들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한 공식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 과목의 자기 자신의 점수, 그 다음에 학생들의 평균 점수, 그리고 그 과목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그 표준 편차, 이러한 그 숫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같은 1등급 학생들도 서열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Z점수라고도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겨가지고 순위를 따로 매기고, 그러다 보면 2등급이라도 아쉽게 1등급은 안 됐지만 2등급이라도 1등급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한 점수 차이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등급 1등급, 2등급은 버리고 Z점수와 한 다 새로운 점수의 서열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숫자가 적어서 내신 등급 1등급 못 받는 게 불리하지 않냐 이게 아니라 내가 그 과목에 어려운 시험이었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쉬운 시험이었던 원점수를 얼만큼 받느냐, 평균 점수보다 얼마나 더 많이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코 인원이 작다고 해서 내신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정시에 신경 쓰는 학교인가 이것도 이제 질문을 하셨다고 하네요. 혹시 궁금하셨었던가요? 오신 어머님들이요? 물론 당연히 이 자리에서 신경 안 쓴다고 하지는 않겠죠. 신경 쓰는 학교입니다. 아까 그 교장 선생님 말씀 하셨었는데 코로나 중국에 우리 학교는 코로나에 최적화된 학교다.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방역에
굉장히 손쉽다. 띄엄띄엄 앉아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교장선생님, 그 3학년 학생들 수능 전날까지 등교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수업 시키고, 지금 이제 자습 야간은 안 하지만, 2교시까지, 5시 40분까지 정규 수업 끝나고 자율학습 희망하는 학생들을 시키고 있는데, 공부시키자, 수업 끝까지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수능 일주일 전에, 전교 학생들 저희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라, 이런 이 공문 안 내려왔으면 진짜로 그러셨을 거예요. 간신히 설득해가지고 2주 전서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학생들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학교다라는 말씀이고요. 특히 1, 2학년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의 어떤 그 정체감은 이제 그 탈로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1, 2학년도 온라인 수업 할 때 저희 학교는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아주 잘 이렇게 진행하는, 물론 지금 이제 연구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지만 진행하는 그런 수업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청계화집 계신 그 큰 어른 양반께서 온라인 수업 잘 된다는 그런 학교를 방문하시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우리 학교에 전화 연락이 왔었습니다. 예, 오시지는 않았고 공립학교로 결국은 우리가 사기당한 그런 느낌을 받기는 했었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하나 이제 강남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그 온라인 수업 실제로 실시간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오시고 연구부장, 교무부장 다 대동하셔가지고 실제 수업하는 걸 보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 그런 학교다. 조금 이제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지금 이 얘기로도 충분히 증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4번째 궁금하신 점이 대학교 입시 성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히 들어봤던 용어들이죠. SYK, 보통 SKY 그러는데 Y가 S를 더 많이 사랑하게 돼서 S에 가까이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연대가 서울대를 굉장히 많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SYK, 네, 스카이대학. 서성한? 아시죠? 서강대? 성대 한양대. 그렇죠. 자, 중경외시 쭉쭉쭉쭉해서 제일 아래에 한, 성대, 서, 경대, 3, 6대. 24개의 남녀공학대학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6개 여대들이 있습니다.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이죠. 자, 그리고 아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이나 교과 내신 구분을 할 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4% 이내까지, 위에서부터 4% 이내까지는 1등급, 11%까지 2등급, 그 다음에 23%까지 3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말씀드리려면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건데요. 서울수제대학의 모집 인원을 보면 서울대 3,000명, 60만 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0.4% 이내에 들어야 서울대 갈 수 있다. 100명 단위로 따지면 0.4명이 이제 서울대를 간다. 이런 얘기고요. 연고대 8,000명 모집합니다. 그래서 스카이대학은 소위 말하는 스카이에서 뽑는 인원수가 11,000명, 1.8%, 60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100명 당으로 따지면 1.8명, 약 2명 정도가 스카이를 간다. 자, 아래 그 탑10 대학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정도가 되겠죠, 그죠? 거기에 뽑는 인원수가 3만 명, 전체 인원수의 한 5% 정도 됩니다. 100명 단위로 따지면 5명 간다라는 그런 얘기죠. 상위 탑10 대학을 가려면, 그러니까 적어도, 물론 이제 이건 좀 이제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신 5% 이내에는 들어야지 된다. 100명당 5등 정도는 돼야 탑10 대학에 간다. 자, 그리고 서울소재 대학을 가려면 10% 이내에는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명 중에서 10등 안에는 들어야 인서울 올인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죠. 자, 저희 학교 입학생들입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15년 입학생들 18년에 졸업했고, 16년, 19년들, 17년, 20년도에 올해 졸업했습니다. 얘네들 입학할 때, 제일 왼쪽에 있는, 요거는 입학할 때 중학교의 내신입니다.
자, 0.01%에서부터 5%에 있는 학생들이 15년도에는 9명, 전체 재적 인원수의 3.5% 정도가 중학교 내신 5% 이내에 든 우수한 학생들이었고, 자, 누적 인원인데요. 10%까지 2015년에 25명, 9.7%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내신 좋은 애들 많이 안 들어오고 있죠. 그죠? 혹시 이거 궁금하신가요? 제 아래 서울대? 서울대 입학한 숫자입니다, 매년. 제일 왼쪽에 있는 건 이과, 가운데 가로 안에 오른쪽에 있는 건 문과, 가로 바깥에 있는 거는 재수생.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현미경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서. 자, 이거는 뭐냐면 18년도에서부터 19년, 20년 중학교 내신 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석차백분님 여기 이런 내신을 받은 학생들이 3년 동안 대문에서 공부해서 어느 대학을 갔나 이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내신 여기 아래 노란색 70%. 그래도 인서울 했네요. 상명대. 중학교 내신 70%가 인서울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첫 줄에 있는 3% 고려대 같네요. 그 정도면 됐네요. 그죠? 스카이는 2% 이내에 들으면 갈 수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죠? 5% 이내에 들어야 탑10 대학을 갑니다. 10% 이내에 들어야 인서울을 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18%.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51% 가천대. 요즘 가천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거의 인서울권 정도의 수준이 돼야 갈 수 있는 대학입니다. 48% 가천대. 36%. 자, 들어진 거 있나요? 35.7% 연세대. 이거 미치게 공부했나요? 얘는 좀 특수한 애입니다. 좋은 중학교를 나온 학생이긴 합니다. 나머지 아래 보면 20% 경희대. 자료 많습니다. 27%. 10% 이내에 들어야 인서울권 대학을 간다고 했는데. 20점 거 볼까요? 중학교 때 석차 같은 경우는 9.1%였었는데 서울대 갔습니다. 직윤으로 간 학생입니다. 내신 1.4. 고등학교 와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학생입니다. 30.4. 서강대 갔네요. 학생이 열심히 했겠죠? 학교가 잘해서일까요? 자, 각자가 잘 맞아야 됩니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 삼위일체가 잘 돼야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실제로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중학교 내신 10% 되는 학생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보여드리기 쉽지 않은 자료입니다. 왼쪽에 있는 내용은 아까 앞에서 보신 내용이에요. 석산대학은 100명 중에서 5등 정도는 돼야 되고 인서울대학은 10등 정도는 돼야 된다. 20년도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5% 이내에 있는 학생 2명 들어왔습니다. 161명 중에서 1.5%. 그러니까 100명 중에 1.2명 정도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졸업할 때 3년에 13%, 21명이 탑10 대학에 갔습니다. 거의 한 20배? 요거 숫자는 누적이에요. 아래 서울서재대학 40명, 161명 중에서. 자, 들어올 때에는 9명 들어왔습니다. 한 4배 정도 더 성장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18년졸, 19년졸, 20년졸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느냐면요. 지금 저희 학교가 매년 4년제 대학 진학, 요거는 공시자료입니다.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건데요. 매년 보면 4년제 대학은 40% 중후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용산 7년간 용산 9는 6학기 평균이 40% 정도 되는데 저희 학교 49%. 근데 보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인원수 중에서 4년제이긴 하지만 지방대에 간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아까 보여준 그 자료가 이 자료 속에 숨어있는 자료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인서울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학교도 다 숨어 있는 거죠. 자, 요거는 2020년 올해 인서울 학생수, 그 다음에 교회대학 전문대입니다. 요거는 중복 아니고 재수생도 포함하지 않은 숫자예요. 책자에도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대학별로 정리한 건데, 여기에는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있습니다. 자, 이건 아까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생활기록 기록 내용도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수업들을 방과 후에 저희 학교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습도 아까 말씀드렸죠. 밤 11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입시 상담을 하고 있고요. 학교 자체에서 만든 배치표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늦었습니다. 연수하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제 설명하면 늘 늦게 끝내는 기로 유명한 데서 민폐를 끼치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학교다. 학생들과 학부모와 호흡만 잘 맞으면 정말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학교다. 이 점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 눈치를 많이 보느라고. 복잡하시죠? 네, 복잡한데 저희 학교에서 시스템으로 어머니들의 복잡한 머리를 해결해 가면서 정시, 수시 잘 준비시키고 있으니까 어머니들 관심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시스템을 맡겨주시고. 네, 이어서 예비 고1 국영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 과주임 선생님께서 핵심만 짚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어과 김현우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문고등학교 국어 1학년 국어 과목을 맡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외웠는데 3학년 부장님이 너무 오래 하셔서 잊어먹었어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까지 국어를 열심히 잘했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왜 성적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영어, 수학은 학원을 다니는데요. 중학교에서 국어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좀 하죠. 국어는 우리말이니까. 근데 이 중학교 성적이, 이 아이의 국어 능력을 보면 내신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학교 시험을 가지고 이 학생의 성적을, 그러니까 국어 능력을 파악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아니죠. 좀 더 있죠. 모의고사까지 봐요. 근데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본 공부가,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공부하던 국어 실력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자기 성적이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단순히 국어는 많이 읽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것보다 정확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다독보다는 정독이 중요합니다. 근데, 조금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부모님도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글 안에는.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연관시키고 그 연관을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이해. 그것이 좀 더 확대되면 추론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까지 학생들이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 학생들이 어휘도 어렵고 그 다음에 배울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영어 수학도 힘든데 국어까지 하니까 좀 힘듭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어는 도구 과목이에요.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의 바탕이 되는 과목이거든요. 국어를 힘들어하면 다른 과목도 그렇습니다. 특히 영어나 사회 같은 과목도 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좀 열심히 해라. 라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아마 자녀분들이 대부분 놀고 있을 거예요. 내년 2월까지 놉니다. 3월 입학할 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놉니다. 4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자녀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는, 고등학교 국어는 크게 이제 5개 혹은 6개 영역으로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시험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화법, 작문, 문학, 독서. 독서는 이제 비문학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문법하고 이제는 매체도 또 생겼는데요. 제가 아까 보셨듯이 2022학년도부터 수능이 바뀌고 지금 중3이 보는 2024학년도도 매체를 이제 선택해서 볼 텐데요. 우선 그 중에 중요한 거, 혹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문학에서는 고전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글자와 그 다음에 어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독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읽고 지문을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늘 그렇게 해왔던 것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주시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어휘도 좀 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어려워합니다. 문법은 사실은 중학교 때도 하고요. 정말 초등학교 때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만 살짝 하고 지나가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하거든요, 결국은. 물론, 고전 문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 했던 거고. 그래서 1학년 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그걸 해놓으면 고등학교 올라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되게 이제 수능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낯선 지문과 그 다음에 잘 보지 못했던 문학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해석할 수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단기간에는 좀 힘들지만 4개월이 남았으니까 4개월 동안 EBS나 아니면 다른 무료 강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질 수 있으면 국어 공부가 잘 되고 고등학교 올라서 재밌게 국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영어과의 최무지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과 최미리입니다. 네, 먼저 영어과에서 추천하는 예비 고1 영어학습 방법 첫 번째로는 당연히 고등학교 입학하려면 수능 유형의 문제를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3 학생들이 이제 수능 수준의 문제를 푸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올해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3월 모의고사 문제를 첫 번째로 풀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 당연히 채점을 통해서 실력을 점검해야 하는데 저는 이 경우에 이제 독해 문제를 틀린 것보다 듣기 문제를 많이 틀렸을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듣기에 더 신경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사실 듣기보다는 독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듣기는 틀려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 모의고사를 잘 보면 100점 만점에 듣기가 37점, 그리고 독해가 63점이어서 듣기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또 독해보다 듣기가 난이도가 쉬워요, 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점수를 올리기 쉽기 때문에 듣기를 만약에 다 맞으면 37점, 그리고 독해는 63점이지만 그중에 절반 정도만 맞아도 70점이 나오고 그러면은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3등급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듣기를 무시하지 말고 좀 다 맞을 수 있게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고등학교 오면 너무 많아요, 애들이 할 게.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서 다 맞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듣기와 더불어서 이제 고3까지 내내 한 몸처럼 지니고 다녀야 할 게 바로 단어장인 것 같아요. 수업을 할 때 물어봤어요. 중학교 때 안 했던 것 중에, 영어 공부 중에 안 했던 것 중에 뭐가 가장 후회되냐라고 하면은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똑같이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공부 방법에 차이가 있다면 상위권 학생들은 3일씩 누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첫째 날은 당연히 데이 1을 외우고 둘째 날은 데이 1, 데이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어는 잊어먹는 게 당연한 거니까는 적어도 3일 정도는 누적해서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학교 때 외웠던 단어장을 꾸준히 복습하는 것만으로도 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늦으셔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듣기로 일단 모의고사 점수의 기본을 잡고 단어를 통해서 단어만 알면 독해는 접근은 좀 더 쉽거든요. 단어를 통해서 독해 기본을 다진다면 고등학교 와서 영어 시간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원규 수학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3학년 수업을 맡고 있는 신원규라고 합니다. 교사점 전전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비고일 학습방법인데 그거 말고요. 아까 3학년 부장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금 정시가 이제 많이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수능이 되게 중요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신경 쓰는 게 수학입니다. 아무래도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려면은 항상 수학에 신경이 많이 쓰일 거고요. 다들 아마 대학원분들 공부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제일 공부 많이 신경 쓰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수학입니다. 학생들 저희 학교도 보면은 한 50% 이상을 수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부하는 전체 시간. 그게 되게 중요하고 준비가 되고 필요하고 해서 수학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는 이렇게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재 다차적으로 제작을 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수업도 진행하고 또 과제도 이제 내고 또 이걸 또 기반으로 해서 시험들도 출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요번에 또 최근에 또 지금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1학년 수학, 그 다음에 2학년 수학원, 수학토, 확률과 통계, 미적분 전부 다 저희 교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저희 학교로 보내주시면 저희 재학생들은 이걸 다 그대로 다 무료로 다 제공을 하고요. 수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현재 지금 실시간 수업에서도 이 교재 갖다가 지금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면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또 공부 많이 시키고 성적 좋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한 게 지금 여기 아까는 뭐 없었지만은 보면 제가 아까 찾아온 건데 당연 내년만 하더라도 학교장 추천 정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도권에서만 여대를 제외하고도 총 29개 대학이 학교 추천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되는 대학이 19개나 됩니다. 아무리 내신이 좋고 뭐 한다 하더라도 수능 시험 못 보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걸 더 신경 쓰기 위해서 교재도 만들고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보내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가지고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년 부장 선생님. 네. 서학년 부장 선생님 때문에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1학년 부장 선생님께서 이어서 신입생이 들어오면은 또 향후에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학교 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학년 부장 선생님 김기천 선생님이십니다. 예. 시간 마음대로 쓰세요. 부모님 동의해 주십니까?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1학년 부장 맡고 있는 김기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 마음대로 쓰시라고 하는데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굉장히 힘드네요. 예, 바쁘신 와중에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안내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과 그 일들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일과 시간표인데요. 저희 1교시 시작 시간이 8시입니다.
그래서 등교 시간이 7시 30분인데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교통편 가지고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10몇 년째 다니고 있습니다만 저희끼리 농담 삼아서 여기 위치가 트리플 역세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5호선, 6호선, 1호선 다 접근이 가능한데 다 가깝지는 않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 지금 올해 계속 통합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그런 학부모님들께서는 제가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노선 개설이 가능하냐 의뢰를 해서 만들어지고 하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의 장점이 보시면 여기 방과 후 수업 시간이 8교시, 9교시 2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저녁 시장 전에. 그래서 일주일에 총 저희가 8시간을 방과 후 수업 시간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더 차별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먹고 자율학습이 1교시가 6시 30분부터 시작돼서 1, 2학년의 경우에는 밤 10시까지 진행이 되고 3학년의 경우에는 아까 3학년 부장선생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작년까지 제가 3학년 담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퇴근을 했던 거죠. 생각해 보시면 좀 설레이지 않으신가요? 7시 반에 보내면 내가 11시에 끝나서 집에 오면 11시 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담임 선생님들이 각 학년별로 이제 감독을 써주시는 겁니다. 꼼짝 말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렇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제 지표인데요. 3학년의 경우에는 지금 참여율이 98%나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왔고요. 이게 자율학습실, 자기주도학습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주도학습실에 들어가는 인원이 학년마다 30석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매 정기고사 후에 성적 우수 학생과 그다음에 의욕적이고 태도가 성실한 학생들로 그 구성 인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문고등학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챙긴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저도 작년에 이제 3학년 했었습니다만 의욕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저 자기주도학습 5일 내내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태도가 성실한 학생, 와가지고 계속 잠을 자거나 이런 학생들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욕 보이는 학생들은 굉장히 저희가 예뻐하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학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토요일에도 자율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 2학기의 경우에는 저도 재작년 추석 때 한 이틀 쉬고 나왔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공휴일까지 저희가 자기 주도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리루스쿨이라고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자율학습 관리와 관련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이 이제 그 자율학습 감독 선생님들이 보시는 화면인데요.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학생이 결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어서 이 학생이 이제 병원에 잠깐 갔다 왔다 이런 거 다 감독 선생님이 기록을 해주시면 집에서 어머님들도 그 다음에 퇴근하신 담임 선생님들도 얘가 또 도망갔네 이런 거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학년 초에 저희가 전학생들에게 배부하는 플래너인데요. 이게 자율학습을 처음 시키면은
특히 중학교에서 처음 올라온 1학년 학생들은 뭐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저희 1학년 학생들 중에 거의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학원 숙제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뭘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을 줬을 때 그거를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너를 배부해주고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된다라는 걸 학년 초에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딸 가지신 어머님들께서는 저 상태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애들 치고는 굉장히 잘 관리된 플래너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달라진 모습이죠. 그래서 아침 등교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손 소독하고 보시면 열화상 카메라 통해서 체열을 하게 되는데요. 점심시간에 한 번 더 해서 하루 2회 체열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점심 식사 모습인데요. 칸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애들 학습에 애를 먹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배문고등학교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라인 수업이 처음 시작된 그때부터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수업 모습을 실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보세요. 일단은 함수 fx는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라고 하였고 이것에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였으므로 식을 변형을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2 플러스 3h 마이너스 f 2 마이너스 h 분의 h이므로 이것을 변형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2 플러스 3h 마이너스 f 2 플러스 f2 마이너스 f 2 마이너스 h 이렇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하기 위해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변형을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2 플러스 3h 마이너스 f 2 3h 곱하기 3으로 할 수 있고 잠시만요. 그리고 마이너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2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 2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라지 fx를 미분한 값으로 fx가 될 것이므로 f'2가 될 것이므로 3 곱하기 f2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얘는 얘도 f2가 될 것이므로 플러스 f2인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4f2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fx가 10으로 주어졌으므로 2를 대입해주면 4 곱하기 7 이렇게 나와서 답은 28이 나옵니다. 그렇지. 진짜 깔끔하게 잘 풀었죠? 좋습니다. 네, 잘 보셨죠? 2학년 부장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셔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셨는데 선생님은 별거 안 하시죠? 학생이 주로 발표를 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보여드렸는데요. 처음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해라라고 이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저희한테 3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EBS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콘텐츠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도 좋다. 두 번째는 강의 영상을 직접 찍어가지고 활용해도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시간으로 해도 좋다.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초등학교 학부형은 이제 유튜브를 하면 진절머리 난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저희도 굉장히 갑론을박했었습니다. 어느 게 더 나은 수업 형태냐, 그리고 이제 실시간 수업이 과연 진행이 되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저희 선생님들끼리 회의하신
그 모습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실제 수업을 진행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개진한 모습인데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학생 관리 측면과 그다음에 학생 그 참여를 생각해 보면 실시간 수업밖에 답이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 실시간으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된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의견을 모으다가 결국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됐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뜬금없는 계획서로 보이실 텐데 이게 저희 학교 최고령 선생님의 수업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연세가 지긋하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려움 없이 실시간 수업 계획서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실제로 진행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체능 수업이 과연 이런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가? 무슨 아니 온라인으로 무슨 노래를 합창할 건가? 뭐 이런 과연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역시 굉장히 의문이 따랐는데 요 수업 같은 경우에 이제 미술 수업이죠. 그래서 공익광고 포스터 제작 프로젝트인데요. 요 화면에 보시면 이게 학생들이 발표하는 역시 모습입니다. 이게 학생의 화면을 공유한 요 학생이 만든 PPT 자료를 다 같이 보면서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예체능 과목도 지금 전부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수업으로 저희가 채택할 때 하나 토가 달려 있었는데요. 다른 형태의 수업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 기록이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동영상 콘텐츠 같은 거 활용한 거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시간 수업에서만큼은 관찰한 내용을 기록해도 좋다라는 부분이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된 주 원인 중에 하나였고요. 모르겠어요. 이 학생이 미대에 갈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분명히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등장 역할을 맡아서 오등원들의 역할을 배분했고 PPT 제작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부분은 이 학생이 미대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려서 저희 올해 온라인 수업한 것들이 많이 학생부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학생 관리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쪽에 있는 두 개의 화면은 뭐냐면 과목 담당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결석하면 바로 담임 선생님한테 메시지가 갑니다. 그래서 출석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혹시 빠진 학생이 있었는지 그럼 이제 저 맨 끝에 계신 담임 선생님이 전화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예, 아드님들도 잘 계시죠? 예, 아침에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1학년 그 담임 선생님들 보시면 아침마다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약드리면 실시간 수업의 장점으로는 이제 상호작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차별화된 학생 관리 그 다음 충실하게 또 과세특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선생님들이 학생 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굳이 이런 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과의 호흡을 중요시하는 저희 학교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강조하는지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율학습은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방과 후 수업은 저희가 여름방학 때부터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심지어 지금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이들의 이 학력 부분에서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저희가 기획을 하고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패키지 플러스 선택형이라고 된 거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과목을 다 듣도록 하고 있어요.
저도 작년까지 입시하면서 느꼈던 게 아이들의 그 과목에 불균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어는 1등급인데 수학이 4등급이야. 아니면 수학은 1등급인데 영어는 5등급이야. 이런 학생들이 적지 않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입시 때 그 잘한 과목도 크게 위력을 발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국영수는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취지에서 패키지로 이걸 놓고 해라. 그리고 수준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2학년의 경우에는 과탐, 사탐도 하니까 그 과탐, 사탐 과목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선택의 폭을 조금씩 더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여름방학 때 1학년 그 실수인데요. 여름방학에 저희가 2주가 있었는데, 그 자율학습과 방과후 수업을 8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하니까 방학 많아서 좋겠다는 말을 들으면 욕이 나옵니다. 이틀 쉬고 바로 2학기로 들어섰습니다. 예. 요거는 학기 중에 2학년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당 시수가 8시간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재학급인데요. 영재학급은 수학과학에서 우수한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된 수업입니다. 보시면 수학과학 영재 수업뿐만이 아니라 창의 음악 수업이라든지 스팀 융합 수업이라든지 좀 색다른 그런 프로그램들로 제 학생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인데요. 사실 올해까지는 이게 기록이 가능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이게 기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신경 쓰고 있었던 프로젝트고요. 두드림 학교는 그와 반대입니다. 이제 학력 수준이 다소 떨어지고 학교에 좀 정을 못 붙이고 있는 학생들한테 학교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보시면은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별 학습 지도라고 했는데 가능합니다.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기도 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내악 음악회도 있었고요. 올해는 드론 운영 강의가 아마 다음 주부터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학교에 대한 애정과 함께 학업에 대해서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의 활동 모습입니다. 마스크 안 끼고 있죠? 예,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준비. 3학년 부장선생님이 아까도 엄청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그 열쇠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예, 이제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인원이 적기 때문에 내신을 따기 힘들다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내신 포인트보단 내실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교과는 포인트로 따집니다. 1.8과 1.9가 있으면 1.8이 붙는 거죠. 근데 그거 얼마 안 붙고 좋은 대학에서는 그렇게 안 갑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주요한 대학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부를 굉장히 쪼개서 봐요. 비교과 영역이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내신도 같은 내신으로 안 봅니다. 공대 진학하는데 수학 과목과 영어 과목 봤을 때 얘는 수학이 좋고 얘는 영어가 좋아. 그럼 수학 과목을 잘하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공대에서 수학이 더 필요하니까.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표면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내신이 이래, 불리해. 그럴 것 같으면 엑셀로 나열해서 자르지. 그렇게 많은 인원을 데리고서 대학에서 운영을 하지를 않습니다. 대학에서도 다 압니다. 300명 있는 학교가 있고 500명 있는 학교가 있어. 그러면 그 학교마다 나오는 내신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대학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과 방과 후 수업, 그 다음에 3년 내내 꾸준하고 충실한 자기주도 학습으로 통해서 실력을 다지고 그에 걸맞는 비교과 활동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렸을 때 요거죠.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1학년부터 활용을 하고 있는 저희 그 성적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모의고사 본 거라든지 아니면 내신 시험 본 거라든지 여기에 전부 데이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초 자료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산 겁니다. 만든 게 아닙니다. 매년 사가지고 사실 뭐 2010년대부터 자료들이 쭉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학에서 보는 요소들은 이렇게 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성과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방과 후 특강 프로그램 참여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꾸준한 독서 활동, 그 다음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조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학을 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사실 야심작인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려졌습니다. 대학 고교연계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인데 무려 서울대랑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종류는 다양합니다. 수업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동아리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하는 형태도 있고 방과후 학교로도 진행이 됩니다. 그 강사들이 최소 대학원생, 석사 이상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를 진행을 하시기도 합니다. 장점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문성하고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오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니까 깊이 있는 그런 수업,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발췌를 했으면 이게 다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 강연을 듣고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한 기록이 학생부에 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 대학의 이름 자체가 빅데이터 학과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과에 지망하는 학생이 만약에 저 강연을 들었다. 굉장히 임팩트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시간인데요. 저도 아들이지만 아들들이 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저도 책보다는 넷플릭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앉혀갖고 읽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기마다 총 10회씩 20시간을 저희가 목요일 8교시에 앉혀놓고 책을 읽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히고 나면 또 애들이 잘 관리를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별 포트폴리오에 보관을 하고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학교 생활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예전에 비해서 그 어떤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연탄 지원 봉사활동이라든지 사랑의 집 봉사활동들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최소한의 어떤 봉사활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진로활동실 모습인데요. 저희 건물 보시면 그렇게 상상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엄청 비싼 장비들이 많습니다. 3D 프린터라든지 그다음에 VR 장비, 어디 전시하고 있는 그런 실현하고 있는 그런 그 급의 장비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걸 직접 다루고 만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 진로활동실에서 직접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여기 로다지는 외부 기관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강연과 박람회 같은 것들을 견학하고 보고 보고서를 제출해서 학생부에 기록하는 형식이고요. 아까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메이커스 활동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가지고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출품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주춤해서 약간 빈집털이처럼 수상 가능성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공대를 지망하는 학생들한테 이 메이커스 활동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별 진로 포트폴리오인데 이게 이제 진로 활동실에 다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해서 이걸 유지하면서 이 기록들을 한데 모아서 요거에 이제 모아지면은 결국 자기소개서 작성의 자료로 이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 기록부에도 당연히 작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진로교육 활동 일부 발췌해 봤는데요. 예, 제가 문과라서 다 저도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마인드 스토밍이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결국 학생부 종합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회 중 일부를 발췌해 봤는데요. TEDx 대문이라고 하나 보이시죠? 테드라는 거 아시나요? 테드가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강연회죠. 그런데 요거를 저희가 포맷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발표를 해가지고 기록에 남길 수 있으니까 이 학생이 원하는 그런 나중에 진로가 있다라면 굉장히 역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발표를 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대회가 돼서 여기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제신문 전람회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아까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시상 기록이 점점 그 위력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신문 전람회 같은 경우에는 대회라고는 하지만 시상을 하진 않고 출품한 신문하고 자기평가서에 근거를 해가지고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전원을 기록을 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과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변화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 보실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실제 대회 진행하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거는 올해 모습이죠. 예. 마스크 끼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되는 대로 여러 대회들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올해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기록에서 손해보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 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진행됐던 TEDx 대논의 모습이고요. 벌써 끝입니다. 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도 여기에서 10몇 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올해 다시 한번 놀랐던 게 온라인 수업 방식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이래야지 애들 관리가 돼 라는 부분에서 저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간 수업이 채택이 되었던 건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들 챙기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들으셨겠지만 그런 루머가 있잖아요. 학생부를 잘 좀 안 챙긴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소문이 돈 건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몇 년 동안 사실 계속해서 그것들이 강화가 되어 왔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학습이나 이런 부분이 절대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습니다. 이제는 트렌드가 다시 또 바뀌는 시점이 돼서 정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때야말로 저희가
다시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아드님을 저희 학교에 보내주신다면 충분한 성과를 낼 거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했는데, 마음대로 쓰시라고 했는데, 딱 압축해서, 적절하게 시간을 지켜주셨네요. 어머님들, 궁금하시거나, 그 다음에 또 더 심화해서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중3 학습법 있잖아요. 그거는 홈페이지에 다 돼 있고, PPT도 홈페이지에 예비 고3에 다 실려 있습니다. 실려 있고, 그 외의 활동들도 다 실려 있으니까 더 알고 싶으면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신가요? 예. 양산자리학습이 신청을 하면 1학년도 5일을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정도는 미리 쉴 수 있는 예. 당연히 자유입니다. 최소로 이제 1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저희가 자율학습을 4일을 진행을 합니다. 수요일은 지금 저희가 터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율학습을 일주일에 하루만 하겠다.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만, 3일 정도 하겠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 나간 자율학습이 필수나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냥 자유로운 옵션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저희가 강제로 애를 묶어놓고 공부를 시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건 있습니다. 아까 리그스쿨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게 약속을 한 날에 결석을 했느냐, 그걸 체크하겠다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면담을 하면은 좀 끌려오더라고요. 자율학습 쪽. 시험 내신 시험의 유형이 정시와 연결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정시 준비는 보통 따로 한다라고 듣고 학교들이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는 정시 비중이 높아지면서 아예 학교 시험을 정시화해서 내는 학교가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대부분은 어떻게 문제의 유형 자체는 수능 유형에 준해서 저희가 출제를 하고 있고요. 다만 내신이다 보니까 범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수능 유형인데 이제 범위는 저희가 가르친 범위와 조금 더 확장한 정도로 그렇게 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철저히 활동 중심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내신에 포함 50%가 넘게 될 거예요. 얘들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그 나머지 문제는 그 활동 방향을 통해 가지고 수능형 문제로 좀 가깝게 내 가지고 지필평가는 유지가 될 겁니다.